여러분 안녕하세요. 썰마마입니다. 열정을 갖고 세상을 살다 보니 나는 40살에 동경지사장이 되었습니다. 지사장이라고 찍힌 명함을 보니 실감이 나서 한껏 폼을 잡고 출근하는 내 발걸음도 가벼웠지요. 물론 동경지사장이라고 해봐야 사무실에 고문님과 여직원, 나까지 그렇게 3명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가 비싸디 비싼 동경 한복판에서 내 사무실이 있고 내 책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좋았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날인가 출근하자마자 어떤 운송회사에서 팩스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내용은 20피드 컨테이너 300대를 대당 250만 원에 줄 테니 한국에서 제작할 수 있느냐는 획기적인 내용이었지요. 나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모처럼 좋은 계약 놓칠세라 열일을 다 제쳐놓고 얼른 전화를 하여 그 자리에서 약속을 잡고 여직원을 데리고 운송회사로 서둘러서 초고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계약 조건은 20피드 컨테이너 320대 CIF 요코하마 항이었지요. 특약은 총 320대 중 20대는 30일 이내에 입고해달라는 것, 즉 대당 250만 원의 총 8억짜리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수주라는 것은 언제나 남보다 빨라야 했으므로 나는 반나절 만에 초스피드로 계약을 조인까지 다 하고 사무실로 돌아왔지요. 나는 사무실로 돌아오기가 무섭게 우선 한국 진도 컨테이너에 20대를 발주하기 위하여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만 한나절이나 붕 떠서 구름 위에서 뒹굴다가 땅으로 떨어진 느낌이 이런 것이겠지요. 진도 컨테이너 측은 주문이 너무 밀려서 지금 발주를 해도 1년 6개월 후에나 작업이 걸린다는 것이었죠. 나는 머리통을 후라이팬으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으로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역시 컨테이너 제작사의 부장님은 일본이 80년대부터 GDP가 급상승하는 바람에 컨테이너 제작은 3D 일로 분류되어 전면적으로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흐름이 바뀐 환경으로 주문이 대만이나 한국으로 몰려와서 자기들도 신나게 주문을 받다 보니 후년 물량까지 대기 중이라 지금은 우리한테 20대를 주문 받는다 하여도 1년 6개월 후에나 작업을 물릴 수 있는지도 불투명하다는 내용이었죠. 생각할수록 참 환장할 일이었습니다. 어쩐지 나 같은 인간한테도 떼돈 벌 일이 그렇게 쉽게 생길 리가 없었지요. 너무 좋은 조건에 쉽게 계약된 것을 한 번쯤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나는 지사장이 된 지 4개월 만에 모가지가 날아갈 너무나 큰 일을 저질러 놓고 있는 것이었죠. 다시 또다시 여기저기 알아보아도 다 같은 입장이었고 같은 결론이었죠. 일단 미팅 그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페널티를 계산해 보니 우리 회사는 그냥 부도 수준이었습니다. 운송회사에 쫓아가서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매달리고 싶은 심정이 꿈만 같았지요. 그러나 그런 말을 꺼내면 애 장난도 아니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는 저는 아주 사장되고 앞으로 야채나 팔아야 합니다. 일단 앉아서 죽을 수는 없으니 한국으로 무조건 가기로 결심하고 시계를 보니 나는 사무실에서 얼마나 골똘하게 많은 고민을 했는지 벌써 5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1990년도 일인데 당시는 밤 9시가 넘어도 한일 간 항공편이 많아서 노스웨스트 편으로 급하게 귀국이 가능했지요.
나는 입은 옷 그대로 공항으로 가기 위하여 사무실을 나서다가 고모님과 딱 마주쳤습니다. 지사장,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요? 나 지금 급해서 한국 가는 길이에요. 큰일 났어요. 해, 한국이요? 이 밤에? 아니, 얼굴색이 푸르둥둥 아주 똥빛이네요. 아, 시끄러워요. 저리 비켜요. 나 지금 농담할 기분 아니라고요. 나는 그렇게 얼이 다 빠진 행색으로 공항에서 비상 대기석을 하나 얻어 타고 한국으로 귀국했지요. 다음날 나는 아침 일찍 무조건 컨테이너 제작사로 방문하여 사정을 좀 해보려고 찾아가서 정문에서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결국 보기 좋게 그냥 쫓겨났습니다. 더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는 더 없고 할 수 없이 대낮부터 나는 호텔로 들어와서 앉아서 중얼거렸습니다. 어려서부터 귀에 새 딱지가 않도록 아버지가 누우려면 다리 뻗을 자리를 보고 누워야 한다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일단 먼저 눕고 보니 내 다리 뻗을 자리가 없는 이런 황당한 현실에 부딪힌 것이었지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좋은가? 지사장 된 지 4개월 만에 모가지 뜨게 생겼네. 모가지 뜨는 것은 좋지만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또 어쩐단 말인가. 본사 사장한테 이 일이 들어가면 얼마나 기절초풍을 하시겠는가. 나는 계속 침대에 앉아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치고 지나가는 아이디어. 바로 그 방법이야. 그 방법 아주 좋네. 얼른 출발하자는 생각과 밖을 내다보니 먼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미리 가 있자. 그러면 출근들 하겠지. 하여간 미리 가 있을 생각으로 뛰어나가 택시를 잡아 탔지요. 그리고 택시 운전수에게 기사님이 다니시다가 아시는 곳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철공소 보신 곳이 있으면 아무 데라도 좋으니 철공소라면 그 앞에 좀 내려주세요. 지금부터 저랑 철공소를 같이 찾아도 좋습니다. 택시는 워커힐 뒤쪽 구리시를 향해서 가다가 어떤 철공소 앞에 세웠습니다. 철공소라고 간판이 눈에 들어왔죠. 저는 거기서 회사 분들이 출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30분 이상을 기다리다가 보니 날이 밝아지는 게 아니고 더 어두워졌다는 것을 느끼고 이게 웬일인가 깜짝 놀랐지요. 세상에, 나는 하도 정신이 없어서 저녁 노을을 아침 동트는 것으로 착각을 다 하고 호텔을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내 정신이 돌아와서 시계를 보니 오후 8시가 넘어가면서 완전히 어두워진 것이지요. 나는 워커힐 뒤쪽 서울과 구리 사이의 길에서 택시도 잘 안 다니는 곳이라서 택시 잡느라 한참 고생을 하다가 걷고 또 걸어서 버스 정류장까지 와서 일단 아무거나 다른 버스 연결이 되는 곳까지 나와서 보니 택시가 있어서 무사히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내 걱정은 개운하게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틀 만에 푹 자고 일어나 브렉퍼스트를 같이 하자고 라운지에서 오라고 일본 고모님께서 불러서 라운지에서 반갑게 만난 고모님께 고모님, 왜 한국까지 다 쫓아다녀요? 지사장이 걱정이 돼서 따라왔지요. 하여간 나는 조식 후에 어제 보고 전화번호를 따둔 철공소에 전화를 하여 10시로 미팅 시간을 잡고 고모님과 같이 철공소를 방문했습니다. 고모님이 자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물어와서 옆에서 그냥
조용하게 구경만 하라고 했지요. 철공소 측에서는 대표님, 전무님, 그리고 공장장님 그렇게 세 분이 미팅실로 우리를 안내하여 주셨지요. 마음이 급한 저는 대표님, 저는 20피트 컨테이너 320대를 발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는 국제 사양이기 때문에 그 사양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컨테이너는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철공소라 국제 규격으로 등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국제 규격 그대로 제작은 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그거야 제작 설계도를 보고 제작하는데 아무 문제는 없지요. 좋습니다. 등록은 내가 철박스로 선적해서 일본 현지에서 국제규격 컨테이너로 등록하겠습니다. 제가 컨테이너 회사에서 정년 퇴직을 했고 평생 컨테이너만 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제작 설계도를 안 구해드려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20대를 30일 이내에 CIF 요코하마 항까지 보내줄 수 있나요? 20대면 보름이면 충분합니다. 대당 130만 원만 주시지요. 그럽시다. 나는 속으로 200만 원까지 달라고 해도 주문하려고 했는데 이게 웬 떡이란 말인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조상님들한테 모제피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 말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저는 컨테이너 국제 규격을 등록하는데 왜 꼭 한국에서만 해야 하나? 일본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란 고정관념을 깬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컨테이너가 제작 설계도만 있다면 철공소에서 제작할 수도 있겠다. 꼭 컨테이너 제작 회사에서만이 제작하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제규격 컨테이너 그대로 배가 난파되어도 바다 위에서 둥실둥실 뜨면 되는 거 아닌가. 크레인이나 벌크 규격에 맞춰서 선적이나 하역하는데 국제사양에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 특별하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추진하면 가능할 것이다로 판단하였던 것이죠. 저는 해갈에 가까운 자층 우돌 끝에 계획대로 15일 만에 CIF 요코하마 항에 무사히 컨테이너 20대를 도착시켰습니다. 운송회사에서는 입을 다 쩍 벌리고 놀라면서 그동안 그쪽 회사 분위기도 전문가도 불가능한데 어떻게 젊은 여자 하나를 믿고 계약을 했느냐며 서로 책임 떠밀며 담당이 집단 이지매를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운송회사 측은 절대로 제가 델리바리를 못 맞출 것으로 예측했는지 보관 창고 예약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거기도 얼마나 심각했는지 계약 사인을 했던 담당 부장이 감동해서 눈물을 다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생각보다 컨테이너가 보름이나 빨리 도착하여 오히려 운송회사 측은 통관하여 보관할 창고가 준비되지 않아서 통관 시까지 보관 비용으로 많은 창고 비용을 지출한 일도 생겼습니다. 위험한 계약이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업계에서는 영원히 능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칫 해결을 못했다면 나도 목숨과 같은 신뢰를 잃어버리면서 업계에서 쫓겨나고 여러 사람 잡을 뻔한 자랑까지 하지는 못할 일이기도 했지요. 이 부분에서 저는 사람은 누구라도 어려움을 봉착하는 일이 많은데 손을 놓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봐야 한다는 진리를 터득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나 사정은 필요하지 않은 곳입니다. 아웃풋을 내야 하는 시작과 결과만이 존재하는 곳이지요. 그러나
이 비즈니스에서 한 가지 씁쓸했던 것은 철공소에서 만난 대표님, 전무님, 공장장님 세 분이 각각 저한테 일본까지 찾아오셨었습니다. 세 분의 공통된 말씀은 세 명 다 사장님이시고 사실상 상하 관계가 아닌 동업자라는 것이었지요. 그러므로 자기가 곧 따로 나가서 철공소를 차릴 예정이니 제가 나머지 물량 300대의 컨테이너를 두 사람 모르게 자기한테만 오다를 주면 대당 13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그 이하로도 가능하다고 협조를 구하는 아주 끈질긴 내용이었습니다. 듣고 있는 나도 세 분이 다 따로따로 혼자서 일본을 찾아왔고 요청하는 내용도 다 똑같다는 데서 황당했지요. 그렇게 동업자 세 분이 서로 협조하지 않고 서로 헐뜯는 데서 나는 참 씁쓸했습니다. 역시 조상님이 동업은 아들과도 하지 말라고 한 말에 실감을 느끼는 순간이었죠. 그 후 나머지 컨테이너 300대의 물량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네, 이솝 이야기처럼 욕심이 나서 상대 뼈를 뺏으려다가 내가 물고 있는 내 뼈다귀를 개울에 빠뜨린 개꼴이 됐지요. 그게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